트럼프와 바이든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조지아주가 500만 표를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캠프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 주에서도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정한 대선 승부의 결정은 이번 조지아주 재검표 결과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트럼프의 승리로 나온다면 또 다른 박빙에 다른 경합주로 연쇄적으로 옮겨가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선 결과는 뒤집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조지아주 재검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지막까지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폈던 민주당 오바마 정권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현 정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당선되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이들은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영김,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이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과 로비와 더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미셸 박스틸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불과 7,300여 표로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하원 선거까지 오전 연승을 하며 승리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미셸 박스틸은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어머니가 옷가게를 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세금 폭탄을 받아 부당성을 느꼈던 그녀는 이후 조세형평위원회에 들어가 소상공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못 물리게 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세금 환급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미국인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미셸 박스틸은 오렌지 카운티의 최초로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특별 묘역이 만들어지게 했는데 이번 당선으로 앞으로도 미국에서 한국 관련 정책에 힘을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흑인 부친과 한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은 순자이며 평소에 스스로를 한국인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첫 흑인 미국인 그리고 230년 의회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자신의 아버지 쪽은 흑인 노예의 후예이며 한국 어머니 쪽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한국전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졌기에 앞으로 미국 연방의원이 되어 올바른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미국인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며 미국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계 4명의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국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번에 미국 의회 선거에서 일본계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 사람 때문일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미국에서 무려 16년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 매번 미국 의회 선거에서 그가 당선되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는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 진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관련 결의안 55건이 통과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인사에서 벌어진 구글 독도주소 복원하는 일을 도왔고 미국의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마이크 혼다 의원은 한국 정부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수교원장 광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계였지만 대표적인 미국 정치권의 친한파였습니다. 당시 아베는 마이크 혼다에게 화를 내며 마이크 혼다의 성이 혼다가 아니라 현대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혼다는 내가 위안부 문제에 앞장선 것은 진정으로 일본을 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계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로비에 앞장섰으나 마이크 혼다는 완벽하게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게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이든이 과거 아베에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친일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나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다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힘으로 다르게 만들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권 때 친일적인 정책은 일본의 대규모 로비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여기에는 당시 한국 정부의 형편없는 외교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동북아 영내에서 미중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불거졌을 때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는 이런 원칙을 깨고 어떨 때는 중국, 어떨 때는 미국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립 외교가 아니라 결국 양국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조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반일 기조를 내세우며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천안문 막루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한국전쟁 때 한국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해 축하해준 것은 큰 논란을 샀습니다. 일본은 이를 두고 미국에게 한국은 역사적 정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하며 중국과 대결하기에는 일본은 너무 약하다며 일본의 무장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미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쓰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고 그 노선은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로는 북한에 대해 대화하거나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남은 방법은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원래의 원칙대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 함께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의에 나섰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제한을 풀게 하는 등 군사적인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자세와 외교력은 바이든이 과거 전략적 인내를 외쳤던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쓰게 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국의 대거 로비를 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여간 일본의 행동을 더 이상 한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 로비액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등을 비롯한 10개 대기업은 지난해 대미 로비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된 4명의 한국계 의원들은 미국에서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왜곡을 바로잡고 국익을 위해 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는 이제 병이 다 나았다며 야스쿠니 참배를 연이어하고 다시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위안부 협상을 했지만 위안부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 아베가 다시 전면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아베를 비판했던 마이크 혼다의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는 아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사과해라. 그게 그렇게 어렵니? 뒤집어 쓴 의사, 인공호흡기를 나눠 쓴 환자, 두려움에 울부짖는
받는 의료진과 시민의 참담한 광경은 세계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했다.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방한 전망의 험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히키드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을 세계의 입국자, 경찰, 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비로운 백방국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코로나 사태에도 나만 살자식 미국 우선주의는 공조와 협력을 기대했던 후방들을 실망시켰다. 크게 간다며 2조 2천억 달러를 경기 부양에 쏟겠다고 했지만 제2차 대공황에 우려만 요란해진다. 하디언에선 나르시시즘에 빠진 트럼프, 그가 더는 세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이 작은 위안이라고 꼬집었다. 둘째, 명색이 G7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허상이 드러났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백 명씩 대죽음이 이어지는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복제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들조차 놀랐다. 연합에서 무덤가지를 자랑하던 영국, 유럽의 경제기관차로 불리는 독일,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프랑스, 달콤한 인생을 노래하는 이탈리아,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 공동체의 정신마저 사라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본격화되자 서로의 국경을 닫고 이웃 나라의 의료품 지원을 막아버렸다. 세계를 지도할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대서양 동맹도 사실상 와해됐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미국이 제일 먼저 한 방역 조치가 유럽인 막기였다. 셋째, 동양의 재발견이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이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 같은 대응으로 학살의 고비를 잡은 방역 모델에 서양은 주목했다. 개인보다 사회와 국가를 앞세우는 동양적 가치, 위계와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장점을 새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아시아의 강한 유대 사회와 미국, 이탈리아 같은 느슨한 사회를 비교했다. 그리고 개인 자유보다 규율을 앞세우는 문화가 위기 때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동양적 가치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경제적으로 서구에 대한 동양의 종속 시대는 지나갔다. 서양 우월주의의 원천은 압도적인 부와 힘이었다. 서양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동양에 이식하려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세계 1위는 미국이지만 2위 중국, 3위 일본, 12위 한국을 합치면 비슷하다.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GDP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돌렸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지구촌이 독강을 앓는다. 서양 우월주의는 종말을 구할까? 서양의 학자, 관료, 언론은 코로나 재앙을 스페인 독감,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 등 세계적 대격변에 비견하며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그저변에는 통치와 지배의 기득권을 내주재하려는 강자의 본능과 절박함도 깔려있다. 우리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우쭐대는 동안 중국의 동양과 미국의 서양 사이에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문명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 격동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제니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고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로.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고젠 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고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호흡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치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동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